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K부동산의 신비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전세 제도에 관한 이야기죠. 네,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만 전세가 존재하고 다른 어떤 나라에도 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뭐 지나가는 말로 뭐 전세가 다른 나라에 뭐 콜롬비아 있다라고 그렇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찾아보니 콜롬비아가 아니라 볼리비아랍니다. 예, 볼리비아에 무슨 제도가 있는데 전체 주택 거래에서 뭐한5% 정도만 차지하는 매우 미미한 비중이 있다라고 뭐 어디 논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요. 그냥 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에서 전세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쉽죠. 예, 집주인이 너무 손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월세 주면 저기 월세 따박따박 다 받아 먹을 수 있는데 왜 전세 줘가지고 더 싼 값에 주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였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외국에서 전세를 안 주는 이유는 알기 쉬운데 우리나라에서만 전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럼 뭐냐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네, 그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놓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지금 특별한 거죠? 왜 대한민국만 전세 제도가 존재하느냐? 아주 쉬운 얘기로는 대한민국에 역사적 전통이 있어서 그렇다. 옛날부터 전세를 써왔기 때문에 그게 뭐 써오는 거고 다른 나라에는 그런 전통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동어 반복이고요. 예. 그리고 또 맞는 설명도 아닙니다. 물론 이 역사적인 전통이라는 게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요거는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존재하는 이유 세 가지를 들 텐데요. 네 가지 이유, 네 번째 이유로 이 전세제도의 역사적 전통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1억 원의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1억 원짜리 집을 샀어요. 그래서 1억 원으로 월세를 주면 1년 동안 약 한 5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주면 전세를 8천만 원에 줬다. 8천만 원을 은행에 맡겼더니만 8천만 원에 3% 이자를 받았다. 38이 24, 24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바보짓을 대한민국 집주인들이 거의 대부분 합니다. 예, 다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전세랑 월세의 비중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냥 반전세 이런 게 좀 끼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전세가 월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집주인들이 바보라서 전세를 주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우리나라 집주인들도 머리가 좋고 외국 집주인들도 똑같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1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월세 또는 전세를 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전세를 준다, 전세를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 전세를 내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대한민국의 집주인들이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전세 자금 받아가지고 전세 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집 한 채 더 살려고 그럽니다. 그거 말고 다른 이유 있습니까? 급전이 필요해서 돈 만들려고. 그 말도 맞는데 그 돈 만들어서 뭐에 쓰려고 그럽니까? 대부분 집 한 채 더 살려고 전세를 내놓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집을 늘려가려고 전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거꾸로 돌려서 보죠. 아니 그럼 외국 집주인들은 왜 이렇게 전세 줘가지고 목돈 마련해서 그 돈으로 집 한 채 더 사는 이 쉬운 전략을 쓰지 않느냐? 소위 말 이거가 이제 갭 투자라고 그러죠. 이 갭 투자인데 여기에서 바로 K 부동산의 신비가 나옵니다. 이 사실 전세 제도가 대한민국에 고유하다 그러는데 고유하다라고 그러지 이게 역사가 엄청 오래된 제도는 아닙니다.
뭐 문헌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서도 제가 본 논문에서는 그 전세제도가 처음 이제 문헌에 나오는 게 거의 흥선대원군 시절에 그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일제시대다 이때도 전세보다는 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저기 주택 임대 거래 방식은 보통 사글세라 그러죠. 사글세가 월세지 뭐. 월세가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대략 한 1970년대 이후부터 전세가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쫙 퍼지기 시작을 했죠. 그때가 전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외국의 집주인들이 집 한 채를 더 사고 싶어요. 그러면 외국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그 돈을 빼내서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삽니다. 은행이 담보를 잡았지만서도 사용권은 여전히 집주인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월세로 줍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을 전세로 줘요. 전세로 주면 은행에서 돈도 못 빌리죠. 전세권 설정이 먼저 돼 있으니까. 담보가 뭐 우선 담보가 전세로 돼 있으니까 일단 은행에서 돈도 못 빌립니다. 그리고 세입자한테 집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뭐 또 월세를 뭐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집주인들은 외국 집주인들이 하는 그 쉬운 방법,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면 되는 이 방법을 안 썼을까요? 우리나라 집주인도 그런 방법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의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은행은 소위 말하는 개인이죠. 개인에게 거의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은행은 누구한테 돈 빌려줬느냐? 은행은 기업 대출을 해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IMF 이후에 들어와서야 개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 부동산 담보로 드릴 테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은행은 뭐라 하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들, 대출 자산들은 산업 여건을 위해서 쓰이는 돈입니다. 산업 여건. 즉 기업의 투자 자금을 대주기 위한 것이지 당신 그 쓰라고 이렇게 우리가 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담보 드려도 되지 않나요? 이자도 더 세게 드릴 수 있는데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취급 안 합니다. 가야 됩니다. 이게 뭐 실제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는 제가 뭐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은행에서 개인들이 돈을 빌린다라고 하는 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사실 뭐 개발금융이니 뭐 산업의 집중이니 이런 거가 그 실제로 그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1990년대까지도 뭐 10%, 20%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은 60%,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가계대출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으니 그러면 집주인들은 사금융을 땡겨와야 됩니다. 사금융의 종류가 뭐 있죠? 그냥 아는 사람한테 친지한테 빌리는 사채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잘 안 빌려주죠.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전세입니다. 목돈이 필요해요. 이 목돈을 가지고 집 한 채 더 사거나 뭐 목돈을 쓰려고 하는 건데 사실 집 한 채 더 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큰 이유는 대한민국 은행이 개인들에게 대출을 안 해줬다. 이게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이것도 또 강력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부동산은 그 가격 변동폭이 매우 극심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부동산이 잘 안 움직입니다. 가격이 그냥 뭐 아주 평탄해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보면 중간에 한번 불쑥 솟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서도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굉장히 덩치가 큰 상품이고 뭐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되는 상품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라는 건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과 거의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 그럼 이제 보통 버블이라 그러고, 이보다 더 꺼졌다. 그럼 이거는 그 저평가다. 사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처럼, 거의 대한민국은 뭐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부터 고도성장 시작이 되고 50년대 후반부터 거의 뭐 90년대 IMF 때까지 부동산 가격은 정말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그것도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그것도 꽤 높은 가격 상승률 자체도 계속 높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IMF 때 1997년도, 98년도 이때 꺾인 게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오랫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땅은, 부동산은, 집은 사놓으면 결국 돈이 돼. 이거 물리면 어떡하나. 안 물려, 걱정하지 마. 버티면 돼. 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있는 내 집을 전세 내놓고 한 채 더 살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죠. 아까 뭐 얘기를 했던 다른 나라들, 제3세계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저개발 상태에 놓여 있던 국가들에서 부동산 안 오릅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뭐 그런 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오르고 안 오르고 하는 이유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데, 이런 그 부동산 거래를 갖다가 가능하게 해주는 금융 시스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 국가에서 특히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저성장 국가에서는 부동산도 역시 저성장입니다. 안 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콜롬비아, 볼리비아, 뭐 중남미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이런 데에서 내 집을 전세 주고 집을 한 채 더 사야 되는 욕망 자체가 안 생깁니다. 내 집이 있으면 뭐 됐지 뭐. 그리고 내가 뭐 월세 좀 내고 살지만서도,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을 살 만큼 돈을 뭐 마련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건 됐어. 가야 되는 거죠. 사실 부동산의 가격 등락이 시작이 되는 건 금융과의 결합이 가능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데에서는 부동산 시스템도 별로 발달 안 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도 잘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가 꽤 높아야 된다. 고금리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과거에 IMF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은 가계에다 대출을 해주지도 않고, 설사 해준다 하더라도 금리 수준이 꽤 높습니다. 고금리. 이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를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전세는 무이자로 땡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세로 해가지고 하는 거 괜찮아? 뭐 월세 이거 따박따박, 근데 월세가 얼마 된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집주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월세 따박따박 이런 얘기 잘 그냥 뭐 따박따박 들어오면 좋지 뭐 이지, 그 월세 받아가지고 그 얼마 된다고. 실제로 집의 매매 차익이 훨씬 더 큰 폭을 차지했기 때문에, 국민은행 같은 데서 부동산 오래된 그래프 같은 거 보면 부동산의 투자 수익 이렇게 나오는데, 임대 수익 이런 거 그냥 밑에 막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의 절반 이상은 늘 투자 수익, 그러니까 양도 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런 양도 차익을 보는 데 있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도 않지만 빌린다 하더라도 매우 고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 수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고도성장 국가이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매우 높고, 자금 수요가 높다 보니까 금리 수준도 매우 높은 것입니다. 가끔 나오는 정책금리, 정책 자금에 대한 저금리 자금, 이게 그래서 맨날 특혜 시비 붙고 뭐 재벌 도와주려고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개인들의 경우에는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은행에서도 꽤 고금리다. 근데 이 고금리를 갖다가 뭐 안 내도 되는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가 말 그대로 정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 제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늘 생기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갭 투자라는 단어가 많이 널리 인구에 회자되고 또 이 갭 투자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에 왜곡이 벌어져 뭐 부동산 시장에 과열을 뭐 유발시켜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갭 투자라는 말이 나온 지 한 4, 5년 됐을걸요? 근데 갭 투자라는 말이 있기 이전부터 전세 제도 자체가 그야말로 갭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갭 투자 안 하려고 그럼 전세를 왜 줘요? 월세를 주지. 수익률도 훨씬 높은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니 부동산 사놓으면 돈이 된다니까. 그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서 돈 땡기는 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저기 전세로 해가지고 돈 땡겨가지고 이 돈으로 집을 한 채 더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처음에 집 한 채 사기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 0에서 1 되는 게 힘들지 1에서 10 되는 건 0에서 1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 라고 얘기합니다. 한 채 더 사가지고 그 돈 또 집 저기 전세 주고 더 한 채 더 사고 또 전세 주고 한 채 더 사고 이게 갭 투자죠. 아주 옛날부터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 보편화됐을 때부터 갭 투자는 너무나 일반적인 투자 행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전세대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첫째로는 자, 요거는 화면을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서도 아이고 이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째로는 금융권의 빈약한 가계금융 대출 시스템. 은행이 가게에다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안 빌려준다면 조금밖에 안 빌려줄 것.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그야말로 보편적인 확신, 이게 있어야 되죠. 세 번째로는 고금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 세 개가 다 맞는 나라가 첫째로는 잘 없어요. 잘 없고요. 이게 되려고 그러면 부동산 여기서 이제 고금리인 나라도 많고 그다음 가계금융 시스템이 허접한 나라도 많지만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고 그러면 아주 오랜 세월의 고도 성장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런 나라가 사실 50년대 이후에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뭐 이런 정도였던 겁니다. 과거에는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전세 제도가 나름대로 뭐 어쨌든 흥선대원군 시절에 문헌이 나왔다니까 최소한 그때 뭐 이전에도 이런 제도 자체가 있었음이라고 하는 요런 그 역사적 전통이 같이 살짝 맞물려 가지고 이게 확 퍼질 수가 있었던 것 있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 그런데 이후에 사실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여기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에도 전세 제도가 점점 좀 사라질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제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제 조건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금융권이 은행이 가게에 돈을 잘 안 빌려줘야 되는데 이제는 은행이 가게에다 돈을 많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의 주 수익원은 기업 대출이 아니라 가계 대출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서도 돈을 잘 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집주인들도 외국처럼 이렇게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돈 빌려가지고 집을 한 채 더 사는 방식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 이게 IMF 때 한번 왕창 무너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근 10년 동안 부동산 안 오르네 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뭐 하우스 푸어니 뭐 부동산 대폭락이니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부동산이 끊임없이 올라라고 하는 확신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이제는 뭐 한동안 저금리였죠. 이제 물가 때문에 이제 고금리가 될 거다라고 그러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뭐 3% 4%면 엄청나게 저금리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전세가 존재하기 위해서 있었던 이 전제 조건들, 가계대출 시스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 고금리,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서 전세가 더 이상은 존속하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전세는 매우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제 조건이 그리 안 무너졌기 때문이죠. 은행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서도 정부 규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LTV나 DTI 같은 걸로 인해서 대출 규제가 꽤 많이 들어갔죠. 우리나라에서는 수요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금융을 쪼는 게, 뭐 우리나라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을 쪼는 게 제일 쉽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오르고 있을 때는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부의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전세 제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확 생겼죠. 확 생겼다가 올해에 들어와서 그게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금리가 낮은 만큼 전세 돈을 아주 비싸게 받았죠. 금리가 낮은 만큼 전세가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전세가 어디까지? 거의 집값의 9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갭 투자가 훨씬 더 이제 쉬워졌죠, 오히려. 아니, 1억짜리 집이 있어. 전세로 9천만 원을 받아낸 거예요. 그럼 이 9천만 원 가지고 집을 한 채 더 사. 내 돈 조금 가지고 있는 거 한 천만 더 사. 1억짜리 집을 하나 더 사. 그럼 내가 가진 돈은, 원래 돈은 1억밖에 없었는데 1억짜리 집이 두 채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집값이 오르기라도 하면 1천만 원 투자해서 집값이 1천만 원 오르면 내 투자 수익률이 100%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자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신비로운 점 2탄입니다. 왜 대한민국에만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가? 전세 요약하겠습니다. 모든 전세 제도를 활용하는 집주인들, 내가 전세로 집을 내놓는 집주인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전세돈 받아서 집 한 채 더 살려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렬한 욕망이 있는데, 뭐 집 한 채를 더 사고 싶은 강렬한 욕망, 이게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보통 갖고 있는 집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주고 거기 월세를 받으면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잘 안 빌려준다라는 강력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금융을 써야 되고, 그 사금융 중에서 제일 확실하고 금리도 싼, 뭐 금리가 0이니까 금리도 싼 제도가 바로 전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로 가면 금리도 비싸거든요. 비싼데 전세는 뭐 무이자다라는 점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 대한민국에서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가 다른 전 세계에 없나?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단 이런 제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까지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제 민법 물권법의 전세권 제도라고 해서 뭐 민법을까지 규정을 해놨으니까 법적 제도적 정비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제도는 이런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법적, 법률적 맥락에서도 가능해졌고,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더불어서 아주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제도 중에서 전세가 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세 제도의 기능,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아니 뭐 집 한 채 더 그건 맞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부동산 시장에 또는 부동산 참가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존재합니다. 장점, 단점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말씀은 저도 모르니까 드릴 수 없는데,
이 전세 제도가 이런 숨기는 거 엮이는 게 있다라는 거에서 뭐 인사이트를 뽑아내실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뭐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전세제도의 갭 투자를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 뭐랄까 빈틈이라고 해야 되죠. 이 빈틈을 잘 활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승기였습니다.